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의 구조에 대한 거하고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까지 해서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이번 시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그 유형별 연습 문제 통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론이 다 끝나겠군요. 그러면 음, 네. 뭐 대략적으로 이 이론이 한 40시간 정도 필요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23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그 며칠째 수업이냐면 8일, 9일째 수업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금요일은 저기 엑셀을 했으니까 9일째니까 거의 지금 40시간 가까이 된 셈이에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세액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이론에서는 이렇게 한 세 줄만 적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신고서 그 서식을 보게 되면은 이보다는 더 항목이 더 많습니다. 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적어 놨어요. 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이번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액이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정신고 때 누락한 것은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제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장대하하면서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얘기를 드리면서 대손세액은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이번 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요때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왜 대손세액 앞에 공제는 마이너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플러스도 해놨느냐? 플러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그 회사가 살아난 거예요. 그 회사가 대손이 확정돼가지고 그 회사가 파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대손 처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액 공제까지 받았어. 근데 한 1년 더 있다가 그 회사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대손이 발생했던 돈을 갚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금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매출세액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을 우리가 차감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산할 때도 있기 때문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가지고 매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매출세액 계산의 기본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있고요. 0%는 수출의 경우에 영세율의 경우에 0% 적용도 있습니다.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것은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누락분을 신고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도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에 매출채권이 여기서 그 밖에 매출채권이면 파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파드러움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대손세액 공제는 한 20년, 30년 전 것도 그러면 해주느냐? 20년, 30년 낸 거는 안 해줘요. 그래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 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뭐 20년 된 거, 30년 된 거 이런 것까지 대손세 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네, 알고 계시고. 대손세액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세금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대손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없다.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장부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이 바로 대손세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손세액이 아니지.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액이란 말이에요. 외상매출금이. 그러니까 그 외상매출금 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없고 그러면 대손세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외상매출금에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110을 하면 세금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공급가액의 10%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공급 대가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이 대손 금액이라는 게 사실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이 더해진 거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정리했던 공급 대가거든요.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가격.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부르고 그 공급 대가가 바로 외상 매출금이고 바로 대손 금액이에요. 대손이 났다면. 근데 대손 금액만 알고 다른 건 모른다. 그런데 대손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대손 금액에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110을 하면 세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 가지고 대손세액을 산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이건 외우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알고 그냥 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청은 외정신고 때는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애정신고 때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하지 마시고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 공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기준 자체가 따질 때 이런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번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 자. 공급일로부터, 즉 매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 공제 요건이 확정된 내용이냐를 과세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애정신고 때는 대손세 공제를 신청하지 말아야 된다. 확정신고 때만 해야 되는 거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세액에 대한 얘기는요, 나중에 실제로 실무할 때 더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이 신고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거고요. 일단은 요 정도 책에 있는 내용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매입세. 네, 우리가 이제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러면 매입세액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매입세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입세액 그 양식을 보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도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하고 고정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서식 보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것도 애정신고에 누락된 거 넣을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애정신고 누락분. 그리고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매출자가.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하는 자가 고의로 발급을 안 해준, 아니면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유 때문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발급을 안 해주게 되면 매입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게 세금계산서나 다른 증빙이 있어야 돼요. 증빙이 없으면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하는 자가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가가지고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하고 매입세 우리 이번 신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자로 하고 우리가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습니다 하는 그 제도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공급자이면서 공급받는 자가 돼요. 그거는 관할세무서에 가서 거래 사실을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러면 세금계산서 말고는 공제를 못 받느냐? 해줘요. 그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인데 증빙이 뭐냐면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많이 여러분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신용카드 전표 등 하면은 현금 영수증이 포함된 의미예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매입세액이 없지만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아마 요 밑에 조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의제매입세액이 설명이 조금 있어요. 자, 그 외에 재활용 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거 다 증빙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증빙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여기다 나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왜 여기다 또 나열을 하느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게 또 매입세 구조가 이 항목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중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건은 매입매출전표라는 곳에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것은 전부 매입세액에 다 들어가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것은. 그런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 이거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그래야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지고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그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건이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나오는군요. 104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중에 알 거예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왜 매입세액에다 표시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은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제받는 것으로 처음에 계산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다 표시해요. 여기다가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손처분단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별로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빼줍니다. 여기 이제 매입세액, 이런 것은 매입세액을 포함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플러스를 합니다만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앞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매입세액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공제를 안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전체 매입세액이고 거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따로 표시해가지고 이걸 뺀 것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매입세액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실무 수행 때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공제하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자, 세금계산서 수취부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옆에 읽어보면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입했을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관세청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항,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는 말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시키는 말이에요.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자, 신용카드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그 전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합계금액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얘기하면서 간이 과세자 포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럼 간이 과세자가 아무래도 간이 과세자로 있는 게 좀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려고 하느냐? 바로 요 때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법인카드로 우리가 기업들이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법인카드 지출. 근데 간이과세자의 가게에 가가지고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일반 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상의 큰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매나 이런 도매를 한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의제매입세액이 FAT 1급의 실무에서는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TAT로 가야 시험에서 이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주변에 의제매입세액 대상되는 이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냐면은 이런 업종이에요. 어떤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재료로 해가지고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런 사업자의 경우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좀 이해가 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면세 농산물이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해서 가공, 제조한, 그래서 창출한 그 재화가 과세예요. 대표적인 게 통조림 제조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보통 통조림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선 통조림 같은 거 떠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도 통조림 만들잖아요. 과일로도. 그러면 여러분 과일이나 또는 생선이나 이게 뭐냐면 면세입니다. 면세. 그래서 재료가 면세예요. 그런데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면 과세입니다. 그런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거의 없어요. 깡통, 포장에 대한 매입세액 외에는 실제로 그 재료가 그 금액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 재료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액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이유는 그런 사업자들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원재료는 거의 다 면세인데 제품을 만들면 다 과세.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조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매입세 부담 안 했으니까 공제 안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자에게 좀 납부세액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매입가에게, 즉 그런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매입가에게 소정의 이율 10%를 해주지 않아요. 소정의 이율을 곱해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인데, 자, 통조림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주변에 식당이 의제매입세액 대상 사업자들이에요. 식당이. 근데 이제 모든 식당이 다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안 해줘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간이과세자 식당이라면 이제 조그마한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식당. 일반 과세자에만 식당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납부세 경감을 잘 받아야 돼요. 세액공제를 잘 받아야 돼요. 식당도 만약에 일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맡은 정부가 또는 여러분이 취업하는 회사가 이런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뭔가를 만든다. 뭐 꼭 통조림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어묵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거의 다 의제매입세 공제를 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줘야 될 업종이 그런 업종이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준다 그랬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그럼 무엇이냐? 네. 여기에는 뭐 일부 빠진 것도 많이 있네요. 몇 가지. 일단 여기 있는 거 정리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실무에서 더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실무 수행할 때.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만 가보겠습니다. 세법상 의무 불이행한 매입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차별 세금기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 제출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고요.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이것도 매입세 공제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은 매입세 공제를 못 해줍니다. 면세 관련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자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면세와 과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면세 관련해서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토지는 원래 재화가 면세 재화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당연히 면세겠지만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그랬어요. 이 관련된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를 한번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관련된. 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가 임야였는데 임야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바꾸는 걸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형질 변경을 무슨 토목 회사라든가 어떤 대행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측량회사 이런 데서 해줄 텐데 거기에서 형질 변경을 이제 수수료도 받고 그다음에 형질 변경에 관한 것은 또 관할 시에다가 돈도 내야 돼요. 관련된 거. 그래서 하여튼 형질 변경을 대행해주는 그런 측량사 이런 데로부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
우리가 이제 부지나 택지를 조성하려면은 예, 산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나무도 다 뽑아내야 되고 벌목이나 평탄 작업 이런 거 해야 돼요. 기초공사, 상하 그 뭐 우수관도 묻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담장도 치고 이게 바로 택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줍니다. 네. 공제받을 수 없어요. 뭐 측량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요 위에는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표시가 되면서 동시에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표시가 돼가지고 빼주는 여기 위에는 더해지지만 밑에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아까 공제받지 못하는 게 예, 업무 무관한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대표이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대표이사가 골프 장비를 샀는데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어요. 예. 그거는 우리 회사를 공급받는 자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니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니까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가 종업원의 어떤 복리후생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대표이사 혼자 쓰는 그런 장비예요. 그러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또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러니까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 이런 걸로 해서 시험에 좀 여러분이 그런 예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 기타에 보면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이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여러분, 비영업용에는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중에서 비영업용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예. 관련된 거니까 구입, 유지, 임차 이런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당연히 공제 못 받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는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주 2를 읽어보면은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는 다 해줍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은 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 공제해줘요. 자, 주 2가 그런 내용이에요. 주 2.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예.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게. 자, 그래서 그 시기가 여기서는 공급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세기간이 끝났어요.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1기는 6월 30일이 과세기간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2기는 12월 31일이 과세기간 끝나는 날이에요. 끝난 후 20일 이내에. 예. 그럼 만약에 1기 때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를 1기 때 공급받은 게 있다. 그러면 6월 30일이 끝나고 20일 내에. 그러면 7월 20일이죠? 예, 그래서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 그 전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6월 30일이었으면 1월 1일 전까지. 또 아까 12월 31일이었으면 7월 1일 것부터 역산으로 해서 그 기간 내의 것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까지만 사업자 등록하면은
그 과세 기간에 해당된 매입세액은 다 해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영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 기간 끝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급해가지고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소급해서 해준다. 네, 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것 등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건데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좀 더 있는 거는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세 구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여기 책에 표에 정리된 것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세금 계산서.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세금 계산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도 세금 계산서를 보고 전표를 입력할 거예요. 물론 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도 나옵니다만은 세금 계산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대상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 공부에서는 세금 계산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거래징수. 자, 그럼 거래징수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가액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역할은 뭐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 바로 세금계산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징수를 증명하고자 하는 세금 영수증이에요.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부해주는 그 영수증이 세금 영수증이에요. 그것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것이. 자, 종류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와 전자로 된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뭐 요즘은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쓰는 사업자는 아주 뭐 드물 거예요. 많지 않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이와 전자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는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해야 됩니다. 2매를 작성해가지고 한 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한 매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 또 공급자가 보관하는 것을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그마한 글씨로. 그리고 이제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는 거는 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 그 잉크가 양식이 파란색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께 파란색. 그 매입자가 보관하는 게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보관하는 건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볼 때 빨강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매출 자료예요. 매출 자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가. 그건 매입이에요. 매입. 그래서 색깔만 딱 보면은 파란색 매입이구나. 빨강색 세금계산서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는 이렇게 뭐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방식은 종이 방식이 아닐 뿐이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가 전자도 이메일로 오는 거거든요. 화면에 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종이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뿌려져요.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종이. 그래서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는요, 세금계산서 잘 보관해야 돼요. 분실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종이로 된 거 누락되지 않게 잘 기록해야 돼요. 또 매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되지 않게끔 잘 제출해야 됩니다. 네. 자, 포함해서 제출한다. 그 다음에 전자를 보겠습니다. 전자는 이메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해요. 너무 편하죠. 예. 우리가 종이로 하면은 누군가 만나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편으로 보내준다든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불편한 거 다들 싫어하잖아요. 뭐 인사말도 요새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는데 뭐 사람을 채용하고 퇴사시킬 때도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세금계산서도 이게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런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자로 하려고 그래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보겠습니다.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인증 시스템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전산 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 이메일이면 이메일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메일 시스템. 그래서 이제 공급받는 자는 이메일로 그 세금계산서를 전달받는 거예요. 물론 공급하는 자도 이메일로 공급하는 자 이메일로도 옵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서, 즉 컴퓨터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이죠.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이 의무 발급 대상자를 정해놨어요. 첫째, 법인입니다. 법인은 이 종이를 발급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법인. 주식회사는 다 전자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개인인데,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직전 연도니까 1년치예요. 1년치. 과세, 면세 다 합쳐서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한마디로. 공급가액이니까, 공급가액이라는 건 매출액이잖아요. 과세 표준이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중에서 1년치, 직전 연도 1년치가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자예요. 종이를 발급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종이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돼요. 괜히 가산세 낼 필요가 없죠. 지켜가지고 가산세 내지 않아야 되겠죠. 뭐 연간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부분 아닐까요? 대부분. 우리가 사업 좀 한다 그러면 1년에 8천만 원 이상은 대부분 팔 거예요. 아주 작은 개인 사업자 아니고서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의무 발급 대상자인 셈이고, 그리고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발급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업자든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자만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발급할 수 있다. 어떤 사업자든 간에.
하지만 의무 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전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명세서를 전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발급은 뭐고 전송은 뭐냐? 우리가 보통 발급한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는 얘기예요. 매입자에게 발급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전송한다라는 의미는 국세청에다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을 전송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 설명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그 솔루션에는 그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치씩 모아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그 프로그램 그 환경 설정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발급만, 거래처에다 발급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 하루 단위씩 모아가지고 국세청에 알아서 보내줍니다. 이제 실제 그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을 보실 때, AT 자격 시험이나 그런 전산, 세무 이런 시험 보실 때는요, 수동으로 전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생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시험 보는 날 자동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시험 보는 날 전송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용으로 전송하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 그 전송하는 메뉴를 가지고 수동으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이나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전산세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전자로 하면은 전송하는 것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수동으로 전송할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일의 언제까지 전송을 해야 된다고요? 다음 날까지 한다는 것. 다음 날까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이론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 시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지금 여기엔 그림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제 우리가 실무할 때 곧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부실기재 세금계산서가 돼요. 부실기재 세금계산서일 경우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냐 보면은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번호, 이 등록번호는 사업자번호예요. 성명과 명칭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번호 밑에, 주소 옆에 성명, 명칭. 성명에는 보통 대표자 이름, 명칭은 상호가 들어갑니다. 상호.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 즉 공급자라고 그러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가 이 사업자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날짜 중에 중간에 있는 날짜가 있는데 그게 작성연월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작성연월일. 이거
꼭 기재해야 돼요. 작성 연월일. 예, 그래서 요 필요적 기재사항을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면허이라고 공급 면허이 뭐가 다르냐면요. 세금계산서 중간쯤에 있는 날짜가 이제 작성 연월일이고, 공급 연월일은 세금계산서 밑에 보면 줄이 여러 줄 쳐져 있습니다. 예, 줄이 이렇게 노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5줄인가 이렇게 쳐 있어요. 그 앞에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공급일을 쓰는 날짜예요. 예. 그 왜 줄이 여러 줄 쳐 있냐면은, 만약에, 4월 달에 4월 6일 날도 공급을 하고 4월 10일 날도 공급을 하고 4월 달에 2번 거래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한 번에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밑에 공급일은 4월 6일 품명은 뭐고 수량단가 얼마 이렇게 적고 또 4월 10일 품명은 뭐고 수량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중간에 하나, 4월 말일로 만약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 작성일자는 4월 30일이 됩니다. 그게 공급일과 작성일의 차이입니다. 네.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거고 공급일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날. 그래서 이제 작성일과 공급일이 다른 경우가 그 옆에 여기 임의적 기재사항에 여기 공급일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경우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월합계 세금계산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고정적인 거래처의 경우는 공급을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주일 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급할 때마다 발급을 해도 되지만 한 달씩 모아서 발급을 하는 그런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작성 연월일과 공급 연월일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는 작성일이면 마지막 다 마무리할 때는 작성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주할 때 그때가 작성. 그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한다 그러면 항상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월 말로 발행하는 거예요. 예, 월 말. 그건 월 말이 돼요. 예, 작성일은 월 말이 됩니다. 예, 작성일은 월 말이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이론 시험에서 나올 때 아래 보기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고 있어야 아닌 것을 찾아내야 돼. 아닌 것을. 이제 영수증이 남아있나요? 영수증? 영수증 간단하니까 영수증까지 아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정리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 하면은 뭐냐면요. 여러분,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이 있어요. 예,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쓸 수 있는. 예, 예. 손으로 이렇게 써서. 예, 옛날 간이 영수증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 예, 여기 보이는 거. 이게 사실은 여기 위에다가 그냥 위에서 영수증이라고 이름은 명칭이 영수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 영수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간이 영수증. 네. 간이 영수증. 예, 그냥 빈 종이로 막 주기도 해요. 어떤 식당 같은데 이런 데서는 사장님한테 영수증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바쁘니까 이거 제가 영수증 찢어줄 테니까 예, 쓰세요. 예. 이게 너무 좀 신뢰가 없지 않나요? 네, 그 정도로
신빙성이, 거래의 그 신빙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 영수증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수증 하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에 대한 이 얘기를 한번 표로에 있는 거 쭉 정리해 보면,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나 부가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영수증 보시면 뭐 공급가액, 부가세 이런 적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예. 그냥 품명, 금액, 예, 이거예요. 그래서 뭐 백반 5개 2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 영수증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이런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 사업자 중에 대상자는 만약에 일반 과세자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대부분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근데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요, 소매업이나 다과점, 제과점 같은 데를 말해요. 소매업 음식점, 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숙박업소, 미용실, 목욕탕, 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여객, 운송업, 또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영사업자,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또 우정사업조직의 소포 우편물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 중개사업자, 이러한 사업자 중에서, 즉 일반 과세자이지만 이런 사업자들은 영수증 발급을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여기 지금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지 여기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간이과세자 대상은 뒤에서 어딘가 나옵니다라고 우리 부가가치세 막 시작하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정리가 이제 나오네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아니구나. 네. 자,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여기 이 기준은 아니에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뭐다? 영수증 발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가 아닌 자니까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 있는 사업자 중에 여기 보면은 소매업이라고 있잖아요. 소매업은 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네, 소매업 예외가 있는데 여기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도 발급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자들입니다. 택시, 노점상,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발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죠. 소매업. 자, 소매업이나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자기가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필요하니 내 사업자 등록증을 줄 테니 우리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소매업의 경우. 하지만 미용실이나 욕탕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자는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나 소매업은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간주공급. 네, 소매업은 발급해 주세요 하면 해줘야 돼요. 그럼 발급해 주세요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업자니까 발급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준단 말이에요. 예, 이걸로 발급해 달라. 그러면 소매업자는 발급할 의무가 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반드시 신고해야죠. 그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도 재화의 간주 공급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어요. 우리가 그 특별한 공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타사업장 반출은 발급을 해야 된다. 네,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의 경우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장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실제 매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해야 돼요. 공급받는 자는 공장. 아니,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가 공장.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이나 판매장. 거기를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간주 공급은 그 특별한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없어요. 네, 간주 임대료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없습니다. 간주 임대료가 갑자기 나왔는데 임대료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월세. 우리가 임대 사업에서 월세를 우리가 임대료라고 합니다. 네. 월세는 임대 사업자가 그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사업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다 이거예요.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 또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그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이 말입니다.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세율 적용되는 일정한 재화도 업체 국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외국 공무원에게 발급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네,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아까 소매점은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소매업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종, 여기서 언급한 업종. 근데 이제 여객운송업 중에서도 전세버스는 제외니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 주어야 돼. 여객운송업이라는 건 입장권 이렇게 우리가 티켓 끊어서 차에 타는 그런 업종을 말하는데 전세버스는 티켓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빌려 전세 내서 하는 거죠. 그건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죠. 전세버스.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자, 밑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영세율 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라든가 이런 여기도 이제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데 공급을 했을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수출재화를 수출하는 업체와 가공하는 업체끼리 거래니까 여기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그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영세율 사업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뭐 정리된 내용이 어찌 보면 좀 많아요.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떤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해치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론은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이론을 마무리하는 그 문제풀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